조선 영화계에는 긍정역을 수행한 배우들과 함께 부정역을 수행한 배우들도 있습니다. 부정역 수행을 한 배우들 가운데는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연기 형상을 인상 깊게 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배우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계급적 원수들을 형상하는 데 정력을 다 바친 영화인들. 그들은 누구들이었으며 그들의 심장에는 과연 그 무엇이 끌어넘쳤겠습니까?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창작 방영된 예술영화 내 고향. 당시 이 영화의 연출을 맡아 있던 사람은 공훈 배우 강홍식 동지입니다. 봄배추는 찬이슬 허기만 기다리고 부엌에 있는 처녀는 총각이 허기를 기다린다. 어랑 어야 흐르. 그런데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사람 오는 줄도 모르고. 가난뱅이 생각이 별거 있나? 또 살림살이 걱정이야? 걱정만 하면 뭐래? 싸워야 한단 말이지? 그럼 싸워야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1세대 영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홍식 동지는 영화 연출가일 뿐 아니라 1965년에 나온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에서 언더우슨의 역형상을 수행한 영화배우기도 합니다. 미국 정치가들은 모두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이것은 아주 좋은 정치적 기반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강홍식 동지는 그 후에 창작된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에서 미국 선교사 리차드의 역형상을 수행했습니다. 목사, 형님, 리차드 목사야말로 털끝만한 야심도 없이 우리 조선 사람을 진정으로 동경하신 분이시다. 이름까지도 이창도라고 조선식으로 지어서 불렀댔지. 자기는 미국보다 조선이 더 정이 든다고 하면서 여기서 15년간이나 고생을 하다가 외놈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갔었지. 당신이 그와 같은 신념은 무엇에서부터 생겨났습니까? 그것이 싹 트고 자라기는 내 가슴속입니다. 그러나 그 씨를 직접 심어주신 분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이 리차드 목사입니다. 이 영화 장면들이 바로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에서 나오는 그 영화 장면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 영화 장면들을 보니까 저로서도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는 이 영화가 창작돼서 나온 지도 5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영화의 소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제 멈춰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이제 영화 창작 일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그 평안남도 대동군에 바로 이 영화의 이 최학신과 같은 이런 목사가 실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 미제에 대한 이 환상에 꽉 사로잡혀서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자기 딸을 데리고 미국 깃발을 들고 환영하러 나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놈들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마을의 집짐승들을 마구 잡아먹고 재물들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능욕하고 죽여버렸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의 숙미 감정은 반미 감정으로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미제를 하느님으로 숭상했다가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목사 일가의 비극적 운명. 그것은 단순히 영화적 형상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계급적 원수를 환상적으로 대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자멸의 시초가 열리고 궁극에는 아예 멸망한다는 철의 진리가 사무치게 울리는 영화는 계급교양의 산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선과 박애, 인도주의를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음흉하고 교활한 양면적인 리차드의 역형상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고 땅도 도로 떼우지 않게 해달라고요. 나라? 어떤 게 나라입니까? 글쎄요, 아마 우리에게 땅도 주고 서도 집도 주고 또 아이들 공부랑 다 시켜주는 게 나라겠죠. 그 나라 지금 있습니까? 나라도 어디 없어지나요? 이 여성은 예술영화 최약신의 일가에서 미국 선교사 리차드의 연기를 한 강홍식 동지의 손녀입니다. 그는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 편에서 리천 지배인 역을 맡아 훌륭히 수행해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공훈예술가 강효선 동지의 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 편에서 리천 지배인 역을 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홍식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추억은 얼마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 어렸을 때, 그러니까 9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별로 추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서 들은 데 의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연출가 생활을 했었는데 예술영화 최약신의 일가에서 리차드 목사 역을 자기가 자진해서 이렇게 맡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할아버지로서는 제일 마지막 연기였는데 그걸 맡게 된 데는 남다른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홍식 동지가 최약신의 일가에서 리차드 역을 자진해서 맡은 것은 그가 영화에서 부족인물의 연기 형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첫 영화인 예술영화 내 고향을 연출했던 강홍식 동지에게는 이런 잊지 못할 교훈이 있었습니다. 해방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예술영화 내 고향의 필름을 이제 몸소 보아주시고 이 영화에 아주 중요한 결함이 있다고, 그것은 그 외놈들의 형상을 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강홍식 동지를 비롯한 창작가들에게 그 외놈들의 간악하고 또 교활한 본성을 잘 형상하지 못하고 우매한 이 졸개로 그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물론 항일 유격 때의 위력과 또 승리를 강조하자는 의도 밑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원수들을 그렇게 모조리로 그리면 항일 유격 때가 저런 모조리들과 싸움을 했다는 소리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간곡하게 싸움을 했겠는가 하시면서 심각하게 교시하셨습니다. 원수는 결코 모조리가 아니다. 악랄성과 교활성이 극도에 달하고 어민성과 잔인함이 골수에 들어찬 계급의 원수. 이 원수의 형상이 가증스러울수록 긍정인물들이 살아나고 긍정인물들이 거둔 승리도 빛나게 된다. 이것은 창작가로서 강홍식 동지가 직접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들에서 부정력을 그렇듯 선색없게 하게 된 데는 연출가로서만이 아닌 인간 강홍식의 마음속에 내재된 반의 감정이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미제가 일으킨 전쟁의 불길은 세조선의 영화 창작으로 악양되어 있던 강홍식 동지의 꿈과 포부를 순간에 앗아갔습니다. 야만적인 원수들이 맹폭격해 그가 살던 집과 촬영소의 창작실들은 불바다로 화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 15영화 제작을 책임지고 서울에 나갔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에 다시 평양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거기서 자기하고 함께 예술 활동도 하고 정말 어린
이렇게 친유였던 그 마격지휘였던 황철 동지가 화성 공연 도중에 놈들의 폭격에 한 팔을 잃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황철 동지라고 하면 미국 놈들에게 한 팔을 잃고도 영국 리순신 장군의 주인공으로 출연했고 또 여러 연극들에서 주역들을 훌륭히 수행한 우리나라의 첫 인민 배우가 아닙니까? 그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할아버지는 황철이가 한 팔을 잃었구나. 야, 너무나도 절통해서 정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예술을 사랑하던 황철이 내가 한 팔을 잃다니. 새나라의 예술인이 됐다고 행복감에 젖어있던 유현과 정순모, 그대들의 심장이 못다. 마격지우들을 잃은 강홍식 동지의 마음은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강홍식 동지의 사랑하는 동생과 조카가 적들의 폭격에 희생됐다는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원수들이 설사 우리의 육체는 쓰러뜨릴 수 있다. 그러나 원수들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는 못한다. 다음날 강홍식 동지는 자기의 창작 수첩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원수들을 끝까지 복수하리라. 가열한 전투에 적이 저온도 피 흘린 동지를 잊지 마루라. 쓰러진 전우의 원한 시스로 나가자 동무여 성열의 길로. 전쟁은 삶과 죽음만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야수를 평정했고 정의와 부정의를 역사의 벽에 새겼습니다. 쓰러진 전우가 물려준 피젖은 깃발을 들고 다시 화성의 전방으로 육박해갈 때 강홍식 동지의 가슴에 고동친 것은 원수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과 분노, 강렬한 복수의 메아리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강홍식 동지의 창작적 열정은 원수에 대한 증오로 항상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모든 연기 수행이 다 그러하지만 부정력 수행에서 진실치 못한 것을 완강히 배격했습니다. 가장 진실한 연기만이 인민의 마음에 복수의 분화구를 터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청년의 신변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형님. 형님과의 우정으로 보나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나 어떻게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제학생의 집을 은밀히 감시하시오. 만약에 공산군을 투항시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이익이 될 것이오. 당신들 정보 장교들이 탐지해낸 것으로 하시오. 네, 즉시 감시는 조직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카카. 사건만 무사히 수습된다면 나도 더 개의하려고 하질 않소. 시체는 어떻게 했소? 오늘 밤 바다에다 쳐넣으시오. 강홍식 동지는 배우들에게 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인간은 원수를 망각한 순간부터 자신의 운명에 시련의 겨울이 닥쳐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국은 병사에게만 열적의 총탄을 안겨주지 않았다. 원수에 대한 증오로 만장약된 한 편 한 편의 영화들이 우리 영화인들에겐 곧 보복의 총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8년 2월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 편에 출연했던 우리 배우들을 몸소 만나주셨습니다. 그날 리천 지배인 역을 수행했던 강효선 동지를 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강홍식 동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강홍식은 예술영화 최악신의 일가에서 미국 선교사 리차드 역을 수행했다고. 아버지도 이름 있는 배우였지만 아들도 훌륭한 배우가 되었다고 정말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영화계의 흔적을 남긴 부정력 배우들 가운데는
인민배우 황영일 동지도 있습니다. 예수령과 검사는 말한다에서 백필연, 제놈이 아무리 숨어있자도 자루 속에 선 곳이지요. 그러지 않고요. 아니, 이놈의 이가 뻗어진 게 영감 비슷한 데가 있지 않소?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비슷한 농담을 해도 분수가 있지. 그렇다는 말이 왜다. 농담을 한 걸 가지고 이놈의 뽀덩이는 왜 아직 남았어?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예수령과 전처천에서 변대식, 애새끼 비켜라! 이 아껴진 어쩌구나 우리한테 이래도 명복하겠느냐? 난 모른다. 연대 지려봐. 예수령과 첫 보안소원들에서 최만수, 우리 인민들이 언제 한 번 소고기를 먹어봤으며 마음 놓고 소주 한 잔 마셔봤습니까? 지금 해방이 좋다고 사기 충천한 인민들인데 덮어놓고 밀막으면 얼마나 섭섭해 하겠습니까? 그러니 법으로 공부하는 것은 조금 미루자는 생각입니다. 아무렴 소와 종곡을 다 해야 먹겠습니까? 자다가도 소스라칠 만큼 적의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하나하나의 이름들은 황영일 동지가 영화에서 수행한 부정역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억들 가운데서 인민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진 형상은 예수령과 안중근 이등방문을 쏟아해서 이등방문입니다. 좋아. 자네 내가 우리 오기에 앞서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의탁하자는 청원서를 100만 회원의 이름으로 낸 건 잘했어. 세상을 향해서는 300만이라고 해도 반대 없어. 그때 그 이등 방문을 형상할 때 대한 과업을 받은 황영일 동지는 정말 고민이 컸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이등 방문은 실제한 인물로서 이 배우가 연기 형상에서 사소하게나마 허점이 발견된다면은 그것은 정말 그 만회할 수 없는 이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또 우리 조선의 천추의 한을 남긴 이등 방문, 바로 이 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나는 배우로서가 아니라 이 땅의 후손으로서 역사 앞에, 시대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된다. 이런 정신적 본뇌로 해서 황영일 동지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습니다. 이등 방문역을 맡은 황영일 동지는 밤새워 침략의 괴수인 이등 방문에 대한 자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명 이토 히로부미, 1885년 일본의 내각 제도를 장수하고 초대 총리로 올라앉음, 1894년 조선의 침략 무력을 출동시켜 가보 농민전쟁 야수족으로 진압,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청나라의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을 강요하고 일제가 조선 침략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하였음. 로일 전쟁 시기 조선 침략의 미초날림, 1905년 특파대사의 명목으로 조선에 기어들어 을사 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국권 강탈, 1906년 조선 통감부의 첫 통감으로 들어앉음, 조선에서 친일 괴뢰 내각을 조직하고 야만적인 포갑 통치와 수탈 정책 실시. 이등 방문의 자리를 일고 가는 황영일 동지의 가슴 속에는 비난간 개를 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을사 5조약, 5000년 역사국을 넋이 없는 유기체로 온 조선을 하나의 감옥으로 만들어버린 이 날강도적인 조약으로 얼마나 하마는 원한의 선혈이 이 땅에 흘렀던가. 바로 이 비운의 역사를 빚어낸 장본인이 이등 방문이 아닌가. 이등 방문, 네 놈과 맞설 때가 왔구나.
황영일 동지는 한나라 한민족을 눈썹 한 올이 까딱하지 않고 통째로 집어삼키자고 발광한 이등 방문의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그리고 잔인한 강도적인 성격이 영화에서 진실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는 한 장면의 연기 수행을 위해 무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연기안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형상안이 완성되자 배우는 맹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일본이 무엇 때문에 일청일로 두 전쟁을 하면서 수십만의 생명과 수억만 원의 돈을 썼는지 모르오? 그래, 조선 땅에서 또다시 대포 소리가 울려야 정신이 들겠소? 내가 그를 대표해서 의부 대신이 조인을 하십시오. 영광을 축하합니다. 그때 저희들은 짬만 있으면 황영일 동지가 거울 앞에 마주 앉아 여러 가지 표정으로 바꾸며 맡은 역임무를 톡톡하게 형사하기 위해서 핏하게 노력하는 것을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영일 동지에게 황영일 동지 이전 맡은 연기 영상이 완성된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하고 만류하면 황영일 동지는 이등방의 형상이 단순히 배우로서 연기 과정이 아니라 조선의 배우로서 후손으로서 이 역을 통해서 일제에 대한 조선인민이 피맺힌 원한을 풀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등방문의 형상에서 절정 장면은 이등방문이 안중근의 총에 맞아 죽을 때의 장면입니다. 처음 이 장면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몹시 애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길을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배우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과연 삼천리 강토를 피로 물들이고 우리 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돌씌우며 피눈물 나는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한 바로 그 원흉에 대한 멍들고 피맺힌 우리 민족의 가슴이 후련하겠는가? 여기에 배우인 나 자신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검열된다. 불의의 날아든 총알에 직통으로 맞는 순간 그냥 뻗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사처럼 순간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한쪽 눈만 지려 감은 채 푹 꼬꾸라지는 이등방문. 조선을 먹으려던 야망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가는 아쉬움과 억울함, 그러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침략자의 야수성을 버리지 못하는 이등방문의 표정 연기는 참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세월이 흘러간 후에도 이등방문을 비롯한 부정인물 연기를 훌륭히 수행한 황영일 동지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뜨겁게 추억해 주셨습니다. 2010년 4월 26일 경희국 산울림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독실력을 맡아 한 동무가 그전에 조선 이팔예술영화 촬영소 배우였던 황영일 동무의 손녀라는데 연기를 아주 생동하게 잘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자그마한 연기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할아버지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이 가슴 깊이 되새겨져 울고 또 울었습니다. 배우는 갔어도 영화와 함께 고동치던 배우의 혁명정신, 계급의 의지는 그의 자손들과 인민들의 가슴 속에 퇴색되지 않는 화폭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 예술영화 흥부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많이 봤는데 정말 그 영화에서 그 동생인 흥분의 집에 와서 이제 방바닥이 미끄럽다고 이제 찢어놓고 또 그리고 이제 성성한 그 제비의 다리를 제 손으로는 이제 꺾어놓고는 이제 실로 이제 대충 이제 비끄러매 놓고는 이제 제비야 제비야 이제 박씨를 물어다 나오 하면서 이제 노죽을 털던 이 심술을 사나운 그 놀부 욕을 한 그 배우의 그 얼굴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유 가엾어라. 천하에 몹쓸 놈도 다 있지.
누구 보고 뭐 없을려니래? 누구야? 팬이지. 당사실. 그렇다면 몰라도. 제비야, 더도 말고 박씨를 10개만 물어오너라. 동생 흥보 오랜만에 문안드립니다. 흥보란 어떤 죄아들 놈이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못 알아보십니까? 동생이란 무슨 말라 죽은 병이야. 시아주머니 신발을 좀 벗으시지요. 바로 이 흥부전에서 이 놀부역을 수행한 배우가 바로 인민배우 태울민 동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그 예술영화 내 고향에서 그 지주 최경천 역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그때 그 창조 집단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영화니까 너도 나도 다 기뻐했고 다 감격이 교했답니다. 그때 그 이원준 동지는 주인공 관필역을 수행했고 그 다음에 문예봉 동지는 그 애인 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은 그 지주 역을 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때 조금 실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의 이런 생각은 짧은 것이었습니다. 혁명적인 배우는 일제의 순사나 지주 자본가 노릇을 해본 일이 없고 또 그런 인간이 되어볼 수도 없다. 하지만 혁명에 필요하다면 그런 원수들을 형상해야 하며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혁명에 필요하다면 이런 각오를 안고 배우는 지주 연기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지주의 형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술영화 내 고향의 그 촬영 집단에는 그 해방 전에 그 20여 년을 지주집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이런 한 노년의 편집본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는 그가 이제 태울민 동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넨 지주역 하기는 콧집이 글러서 지주가 얼마나 악독한지 아나. 그런데 자네가 연기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 악독한 지주의 본색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그 태울민 동지에게 그 자기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편집원의 마을에는 엄시성을 가진 지주놈이 살았습니다. 그남은 지주집 아이 보기로 들어갔던 편집원의 여동생이 아이를 자꾸 울린다는 이유로 사정없이 때려 나중에는 그 어혈로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한창 엄마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릴 6살의 나어린 소녀. 생때같이 자식을 잃은 편집원의 아버지는 그날 밤 지주집에 불을 지르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때 태울민 동지에게는 지주놈에게 문매를 맞고 죽은 그 어린 소녀와 같은 딸이 있었습니다. 착취계급의 천대와 멸시를 숙명으로 안고 살면 사랑하는 딸에마저 비참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 몸소리가 쳐졌습니다. 거기다가 기본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지주 자본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 세대들은 지주를 잘 모르고 있는데 대신 지주는 빼앗긴 옛 제도와 자기들의 땅을 똑똑히 기억하고 꿈속에서조차 이빨을 갈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배우로 하여금 지주 연기에 더욱 정력을 쏟게 했습니다. 살아나갈 줄 아니? 에? 아니 저놈이 저거 누가 저 총을 빼앗아요? 이 아버지도 외놈들 척에 맞아 죽었다. 이번엔 내 놈이 외놈을 대신해서 얘 척으로 쏴. 그로부터 1년 후 영화가 완성되어 나오자
사람들은 악독하면서도 교활한 지주의 연기가 너무도 진실하고 생동해서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이 태율민 동지는 예수령화 내 고향에서 그 지주 최경천 역뿐 아니라 그 량반전에서 그 권부자 역도 아주 개성 있게 형상한 재능 있는 이런 배우였습니다. 원래 그는 연극 배우였는데 영화에서 이제 그 부정역 형상, 특히는 이제 지주 자본가의 역을 그래도 생동하게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 태율민 배우는 정말 타고난 이런 부정역 배우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타고난 부정역 배우. 이것은 그 태율민 동지가 그 우리 인민들로부터 받은 남다른 평가였고 또 그의 연기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표창이기도 했습니다. 하기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태율민 동지가 형상한 그 영화의 장면들을 멈춰 보아주시고 태율민 동무가 역을 아주 잘한다고 부정역을 통해 부정을 폭로해서 인민들을 교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태율민은 인민들이 좋아하고 또 자신께서도 그를 사랑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1970년 11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개회사에서 청결기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책을 높이 받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힘과 재능을 다 바친 저명한 민주 인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태율민 동지의 이름도 뜨겁게 불러주셨습니다. 부정역을 통해 부정을 폭로하고 계급적 원수들을 단죄한 배우. 태율민 동지는 실로 자신의 심신을 깡그리 태워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 계급적 원수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주의 자비도 몰라야 한다는 것을 심어준 훌륭한 영화인이었습니다. 자기 계급과 자기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원수를 철저히 미워하는 배우만이 원수의 반동적 본질을 깊이 있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반인민적인 사상과 감정, 추악한 행동을 증오의 격정으로 생동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증오로 원수를 단죄한 영화인들. 그들은 자신들과 그리고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원수에 대한 적개심의 불을 더욱 활활 지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 속에 그들의 모습과 이름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영화계에는 긍정역을 수행한 배우들과 함께 부정역을 수행한 배우들도 있습니다. 부정역 수행을 한 배우들 가운데는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연기 형상을 인상 깊게 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배우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계급적 원수들을 형상하는 데 정력을 다 바친 영화인들. 그들은 누구들이었으며 그들의 심장에는 과연 그 무엇이 끌어넘쳤겠습니까? 늘 말한 바이지만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우리 인민들 속에 부정역 수행으로 인상을 남긴 배우들 가운데는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에서 킹그스터 역을 수행한 이원균 동지도 나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다면 일단 공산주의자라고 의심하라. 때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그에 물들지 그는 않는가. 40여 년간 배우 생활을 하면서 7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
거의 모두 부족역을 수행했습니다. 주로 리원균 동지가 담당한 역, 말하자면 리원균 동지가 출연한 영화들을 대표적으로 꼽는다면은 한 의학자의 길에서 이제 미국 선교사 역, 그리고 예술영화 보충병에서 스미스 고문관 역, 그리고 소년 빨치산에서 파킹스 역, 텔레비전 예술영화 준엄한 평화에서 이제 리아드 역, 정말 많은 영화들에 이제 출연해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호나마 형님 그가 이제 왜 자꾸 이제 이런 역만 고정적으로 맡아 하는가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리원균 동지의 경력에 대해서 알고 나면 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원균 동지는 남조선에 고향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시기 서울이 해방되자 의영군에 입대한 그는 1951년 가을 전투 도중 적의 총탄에 맞아 다리를 부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영예군인증을 수여받았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의영군에 입대한 리원균 동지는 남조선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몹시 그리워하였습니다. 고향과 부모 형제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우리의 그는 조국 통일을 가로막는 원수들에 대한 분노로 해서 격동되곤 하였습니다. 그는 원수의 야수 본성을 천만마디의 말보다도 실감 있는 화면으로 똑똑히 인식시켜줘야 할 인물은 바로 배우인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원수의 총탄에 부상당한 영예군인 배우.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던 원수를 끝없이 증오했습니다. 그 증오심은 연기 수행에서 그대로 발현됐습니다. 이 한국 반도에 22만 평방킬로미터가 완전히 하나의 무인지대로 되어도 이따위 우리 미국의 군사기지로 영원히 된 데 대해서는 바로 별로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열어주세요. 성옥 씨, 난 북한에 와서 당신과 같은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춤이나 추시죠. 예. 어젯밤 우리 서옥이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뭐라고요? 성옥 씨가? 이 장면에서 금시초문인 듯 성근을 마주보며 발장단까지 치는 음흉한 킹그스토의 연기 형상은 리원균 동지가 직접 찾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술영화 한 의학자의 길에서 미국 선교사 역을 수행할 때 어느 한 장면에서는 대본에도 없는 대사 연기를 스스로 찾아 형상함으로써 겉과 속이 다른 원수의 양면 정책을 생동한 세부로서 보여주었습니다. 저 선생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저 선생님 빨리 치료해 주시오. 내 눈 좀요. 제가 리원균 동지와 함께 처음으로 촬영을 해봤는데 그 영화가 바로 예술영화 보충병이었습니다. 그 보충병을 창조하는 과정에 난 원균 동지에 대해서 새삼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 배우가 사랑과 증오에 대한 감정이 명백한 아주 좋은 배우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남반부에 두고 온 부모 형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강렬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짓밟으려고 하는 원수에 대한 형상을 할 때는 눈에서 불이 펄펄 났습니다. 리원균 동지가 지닌 사랑, 그것은 두꺼운 고향 산천,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의영군으로 떠나는 아들의 신발에 자신이 머리카락을 잘라 깔아주며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라고 뜨겁게 바래주던 어머니. 흰 저고리 차림으로
동국길 언덕에 정터럭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 생활은 바다라지만 그 바다 속에서 진주보석인 양 마음을 꽉 채운 것은 어머니의 사려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를 이름 대신 킹스트라고 부르면서 어쩌면 연기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가 하고 혹시 원래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가고 말을 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딸이 돼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버지만큼 마음이 소원하고 또 거짓이란 사람이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예술영화 촬영소가 위치하고 있는 형제상구역에서 살았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계속 저러곤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젠 시내 중심으로 좀 나가자요. 난 멋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하면서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수호가 이 아버지는 그 고층 아파트에 브로커 한 장 내 손으로 쌓은 적이 없구나. 그래, 무슨 체면으로 갈 수 있겠니? 그런데 그날 어머니에게서 들으니 아니 글쎄 우리에게도 차려진 집을 다른 배우들에게 2번씩이나 양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의 연기는 높은 기량과 숙련의 산물이기 전에 가장 깨끗한 인간적 양심의 사나이기도 합니다. 생활에서 양보심이 많고 인정도 많았던 배우. 스스로 부정역을 맡아 안고 연기 수행에 정력을 다 바친 배우. 이 땅에 다시는 1950년대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겠기에, 허나 만약 원치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후대들이 원수를 똑바로 알고 전투의 한을 결산해야겠기에 배우는 스스로 이 길을 걸었습니다. 조선예술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 우리 인민들이 오늘까지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정탐을 영화입니다. 그 시계가 종치는 부분이 고장이 나서 1시에도 땡땡, It is out of order. 2시에도 땡땡, 땡땡, 하루 종일 2점만 칩니다요. Off with you. 나가시오. 걸어서 내 가리다 나의 예루살렘으로. 하인의 그 어디론 가로군. 좋은 시지요. 하인에게 영광을. 하인에게 누구요?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죠. 언제건 다시 만나게 될 걸세.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는 얘기가 있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웃는 연습을 해두게나. 그래서 나는 유리미를 조용히 없애버리기로 결심했어. 그걸 순위 중에 당신이 하시오. 이 영화에서 클라우스의 역을 수행했던 인민배우 손대원 동지입니다. 예술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이 창작돼서 나온 때로부터 벌써 4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 영화 배우가 아니고 그 이전 그 평양예술당 거기서 이제 그 성악 배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영화 연출가 그 유효선 동지가 저를 찾아와서 지금 새로 이름 없는 영웅들 영화 대본이 지금 나왔는데 그걸 클라우스 역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하고 이렇게 저한테 문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도록 대본을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내용이 정말 좋고 배우로서 진짜 한번 이거 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 언제나 점잖은 학자의 탈을 쓰고 행동하는 클라우스. 조선을 강점하기 위해서는 대포와 땅크만을 가지고서는 안 되며 간첩모략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는 고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미 첩보대장.
우리의 주인공들인 유림과 순이를 붉은 정탐으로 의심하며 각일각 수사선을 은밀히 펼쳐가면서도 겉으로는 배포유한촉하는 심리전의 능수.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소? 유림이가 난 포로들을 총살할 때 이렇게 웃었다고. 우리의 음모가 폭로될 때 이렇게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하고 주장하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말이오. 왜 대답이 없어? 왕수이가 그렇게 말했다 하고 대답하겠어? 그럼 그는 두 번째 증언을 요구할 거예요. 있어? 그것 봐, 마틴. 그는 추측이나 환상만 가지고 대하기는 너무나 영리한 사람이요. 감람나무 가지로 악마의 흉상을 가리우고 온갖 음모의 술책을 다 꾸미는 만만치 않은 족수의 형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지난 시기 영화에서 부정인물 기억 형상에서 보면 이제 외형 속인데 이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겉모습만 이제 분장을 하고 의상이나 비슷하게 차려입고 심파적인데 이제 많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과 이름에서 나오는 이 클라우스는 그렇게나 형상해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이제 생각했습니다. 주인공들인 그 유림이나 김순인 선수가 맡았던 클라우스는 아주 강한 족수였습니다. 제 딴에는 지성도 있고 리념도 있는 그런 클라우스를 그렇게나 정성같이 형상해서는 안 되겠다. 보다 새롭고 난도가 있어야 했습니다. 영화의 클라우스가 나오게 하자면 연기의 중점을 어디에 박아야 하겠는가? 배우는 사색하고 또 사색했습니다. 선대원 동지는 류호선 연출가 동지와의 부단한 형상 토론 끝에 부정력을 지난 시기처럼 원수의 추악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클라우스와 유림 사이, 또 클라우스와 순이 사이의 인생관의 대결, 생활 철학의 대결 과정으로 깊이 있게 형상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탐물 영화라고 하면 이 수와 수의 싸움, 말하자면 이 조가 간의 그 두뇌전의 대결이라든가 또 이제 아슬아슬하고 긴장한 이런 사건으로 해서 관중들의 흥미와 기대를 끄는 것이 그 보통 대상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술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에서는 이 정탐물 영화이면서도 이 영화에서 척후 활동에서 발휘되는 우리 주인공들의 그 위훈 그 자체를 보여주는 데 머물지 않고 엄혹한 긴장한 이런 척후 정찰 활동 속에서도 자기의 혁명물을 끝까지 수행하는 우리 주인공들의 그 불굴의 의지가 과연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해답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여운이 참으로 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의 대본을 연구하며 선대원 동지는 생각했습니다. 클라우스에게도 자기 나름의 인생관이 있고 생활 철학이 있다. 그에게도 자기 직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도 있다. 그러나 아틀라스의 사자라고 그렇듯 위세를 돋구던 클라우스는 정당에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고 유림과 순이 앞에서 흰기를 들게 된다. 왜 그렇겠는가? 그것은 바로 유림이나 순이에게 있는 조국을 위한 자기 희생 정신, 동지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 바로 이런 고귀한 사상 감정을 클라우스는 리해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생명이란 질소 원자 몇 개, 탄소 원자 몇 개를 합하고 거기다가 시시한 다른 원자들을 합한 덩어리랍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인민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곤 합니다만 당신은 정형거지 전투의 비밀이 이미 사전에 평양에 넘어갔다는 것을 잊어버렸어? 롤레스가 구라파를 비밀리에 방문한 것도 평양은 미리 알고 있었어. 결국 우리는 구라파로부터 단 한 명의 새로운 지원병도 받지 못했단 말이오. 그래, 이것을 누구의 실수로 봐야 하오? 당신이 책임을 져야지. 비열한. 당신은 이 비밀 보장을 다하지 못한 법적 책임을 질 준비나 하시오. 내가 직접 연방 대신 원장 칼빈스 씨에게 전화를 걸겠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재판에 넘어간다고 해서 당신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종발은 바로 카카의 부인인 잔너 켈턴 여사가 북조선 정탐인 요림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형상의 맥을 정확히 잡은 손대원 동지의 연기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 혈투를 끝내는 지금의 감성에 어떻소? 당신은 역시 강한 족수였어. 나 역시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은 자기 조국의 승리를 위하여 잘 써왔어. 결국 당신의 나라는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나 요림씨, 당신의 조국은 승리했지만 당신 자신은 졌어. 대자,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조국과 분리시켜 생각해본 적이 없어. 조국이 시련을 겪으면 내가 시련을 겪는 것이고 조국이 승리했으면 내가 승리한 것이오. 나는 당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어. 클라우스는 자기에게 생의 종말이 닥쳐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일생을 침략의 길에서 늙어온 클라우스는 지금 성공과 출세로 잇따은 지난날을 회고한다.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아틀라스의 사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는 그의 적수가 될 사람이 없다. 이러한 아틀라스의 사자가 지금 조선의 한 평범한 청년 때문에 절망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그는 3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간고하고도 복잡한 운명을 거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웠으나 과연 이들을 정복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나는 영화에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렇게도 간악하고 교활한 원수들을 항복해야 한 이름 없는 영웅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와 적과의 대결에서 우리는 영원히 이길 것이고 원수는 영원히 패할 것입니다. 주체문학 예술의 빛나는 총화작인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이 시대의 걸작에 두 편에 걸쳐 악질적인 부정인물로 출연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인민배우 방석은 동지입니다. 그는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 편에서 간첩인 직맹부위원장의 역을 했고 또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편에서 치안대인 여무태의 역형상을 수행했습니다. 이걸 벗으면 미군한테 죽을 것이고 안 벗으면 인민군대한테 죽을 테니 예빈 이래저래 죽을 팔짱가 보다. 그가 이 배역들을 맡게 된 것은 텔레비전 연속소설 석개울의 새봄에서 조명원으로 나온 다음부터였습니다. 이거 안 되겠네. 사람들 불러오게. 아이고, 이거 이게 왜 이렇게 됐어?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 편의 담당 연출가는 이 장면을 무심히 보지 않았습니다. 직맹부위원장으로 위장하고 강선 제강소에 은밀히 잔입하여 음으로 양으로 대오의 통일 단결을 파괴하기 위해 핀이 돼서 날뛰는 교활한 민족의 원수. 그 역을 손색 없이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방석은 동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는 처음 선뜻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노동계급 편에서 간첩인 직맹부위원장 역을 맡았을 때 또 간첩으로 나온 거 하면서
제 자식들이 몹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들이 군사범을 할 때 텔레비 연속소설 석개울이 새봄이 방영되면 부끄러워서 이제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노동개편에서 간첩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하면서 제발 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배우는 생각을 고쳐야 했습니다. 나 하나의 부끄러움, 자식들의 부끄러움 때문에 위대한 장모님께서 몸소 보아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이 훌륭한 영화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라가 그처럼 어렵던 전후의 그 시기, 강선제강소에 몰래 기어들어 갖은 못된 짓을 다 하던 반동놈들 때문에 진흥원 영웅과 같은 전리마 선구자들이 오죽이나 고생이 많았으며 우리 혁명이 얼마나 극심한 난관을 헤쳐야 했는가. 혁명은 나 자신으로부터. 배우의 이런 정신적 악량은 연기 수행에서 뚜렷한 성과를 안아왔습니다. 글쎄, 아무리 현행을 중시한다고 해도 과거가 없는 현재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예. 아니 그럼 동무가 보조를 받자면 과거로 돌아가서 받아야 할 텐데 그럴 순 없고. 뭐라고요? 등산동무, 너무 초당성을 부리지 마. 병기강을 떼우면 저 전리마 선구자 영예도 빼앗긴다. 속심은 그게 아니오? 지배행동제의 지시는 법이오. 1998년 가을 방석운 동지는 박정주 연출가 동지로부터 하나의 대본을 받았습니다.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편이었습니다. 노동계급 편에서 간첩 역을 금방 끝내고 돌아섰는데 또다시 치안대 역을 할 때 대한 과업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배우는 밤새워 영화 대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첨예한 극성이 뇌리를 켰습니다. 계급적으로 변질되어 적들과 같은 길로 가면 아들이 자기 아버지도 총으로 쏜다. 이것을 종자로 한 영화의 줄거리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여기서 계급적으로 변질되어 나중에는 면당 연장까지 고발하고 총살하는 악질 치안문자 요무태를 형상해야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요무태, 그도 해방 전에 정말 두 자식을 굶겨 죽이고 해방 후에는 우리 오버이 수령님의 운덕으로 땅도 받고 소도 사맨 이런 기본계급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이 시련을 겪을 때 바로 그때 나라를 배반한 역적 노절한 변절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남달리 그 물욕이 강하고 저 하나밖에 모르는 개인 니기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석운 동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계급적 바탕이 좋고 가문이 훌륭하다고 해도 이 요무태처럼 자신의 근본을 잊고 물욕의 환장이 되면 나라의 역적이 될 수 있고 가정도 운명도 파멸시킬 수 있다.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이것을 피의 교훈으로 새겨주어야 한다. 이것은 한 용화인의 굳은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어서 총을 내려라, 이 자식아. 너 내 애비도 몰라보느냐? 아버지라고? 네 놈이! 넌 철저한 반역자고 원수다. 안보는 핏줄을 나는 부사관이어서 용서했다만 내구 때 벌써 처단하지 못한 게 한이다. 너 반역자 요무태. 환장을 해놓냐? 너를 아주 내 애를 죽이면 내 새끼들이 널 가만두상 싶으냐?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송을 갈 테다. 욕적의 염시성은 끝장이다.
뭐라고? 죽기 전에 똑똑히 알고 가라. 김일성 장군님이 계신 한 공화국은 영생한다. 그리고 면당위원장이 뿌린 붉은 피는 기어이 이 땅에 낙원을 또 세울 것이다. 첫째야, 잠깐만. 자, 이걸 봐라. 이거는 우리 집안이 어떤 세상에 와도 3대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게 그리도 부럽던가. 그래서 조국과 인민을 배반했단 말이지. 신념도 의리도 없는 너 같은 인간 쓰레기들에게는 마땅히 죽음만이 차려진다는 피의 교훈은 후세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자, 받아라. 종이의 총알이다. 에이! 무릇 인간은 사상의 불타기는 어려워도 세태의 물젓기는 쉽다고 했습니다. 물욕이 강한 사람,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반동적인 사상 독소가 이상하게도 해면에 물이 스미듯이 또 빨리 침투됩니다. 그리고 일단 침투된 독소는 정신을 마비시키고 신념을 무너뜨립니다. 신념의 성벽이 무너지면 혁명이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혁명은 곧 신념이고 신념은 곧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오한 진리를 방석은 동지는 추악한 부정인물의 생동한 연기로서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 새겨주고 언제나 신념의 한 길만을 걷도록 말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 뉴스국 방탄벽에서 양재학교 간해고 교장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저번에 제가 텔레비전 뉴스국 징벌에서 안개대우를 가진 망책욕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부정을 하였는데 이번에 또 부정을 맡고 보니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추가 동지한테 찾아가서 연추가 동지, 저 이번에 좀 궁정욕 좀 합시다 하고 좀 제기했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방석원 동지가 저를 조용히 찾더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족가운명 노동기구편 10부에서 간첩인 측면부위원장을 공장 그네로 호기춘이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막 끌고 나와서 때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족기심을 가지고 때리고 차고 하는지 자기는 정말 아파서 혼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은 좀 아팠지만 그래도 내 연기가 성공했구나 하니까 마음은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이런 희열을 안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자기 용기로 간중을 불러일으키고 원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또 원수를 징벌할 맹세로 끌어번진다면 더 바랄 게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저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쳐온 영화인들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흘러온 영화인들의 남모르는 땀이었습니다. 조선예술영화 피바다에서 변구장의 역을 수행한 인민배우 이경환 동지, 예술영화 이격대의 오영제에서 관동군 참모장의 역을 한 공훈배우 신동철 동지, 예술영화 림곡정에서 서림이, 텔레비전 예술영화 별은 멀리 있어도에서 반달 별동대 대장의 역을 수행한 공훈배우 홍순창 동지, 예술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에서 마틴 역을 수행한 공훈배우 윤찬 동지, 예술영화 광주는 푸른다에서 데라우지의 역을 수행한 공훈배우 김영근 동지, 텔레비전 연속극 첫 연극장에서 미승엽의 역 형상을 수행한 공훈배우 서명산 동지, 텔레비전 연속극 붉은 흙에서 만수의 역 형상을 개성있게 한 공훈배우 조찬백 동지. 이들은 서로 다른 영화와 텔레비전 극들에 출연했지만
일맥상통한 원수들의 번성을 통해 우리민들과 후대들에게 계급투쟁의 천리를 깨우쳐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 땅이 변하고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고 해도 적은 역시 적이며 원수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말이 아니라 증오의 씨앗, 복수의 씨앗, 신념의 씨앗을 심으라고 후대들에게 외치고 싶었던 배우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대 배우들은 신인 배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인간 성격을 창조하는 배우에게 있어서 그것이 비록 부정력이든 단력이든 거기에 심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피타는 사색과 불같은 노력으로 예술적 기량을 높이고 시대적 요구에 속속이 따라 세울 때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배우들이 될 수 있다고. 영화나 텔레비전 극들에서 계급적 원수들의 욕을 훌륭히 수행한 배우들은 대체로 자기 이름으로가 아니라 계급적 원수들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중어의 불씨, 중어의 도화선이라고 마음속으로 부르곤 합니다. 우리 역사의 생동한 재현이고 생활의 감명 깊은 화폭인 영화. 때로는 수백 수천의 종검을 대신하는 영화의 생명력은 그것을 위하여 탐구의 밤을 지새고 헌신의 땀을 바친 유명무명의 영화인들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불타는 증오로서 원수의 죄행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하고 후손들의 마음속에 계급의 의지를 백배해준 영화인들. 신인 배우들에게 연기 형상의 훌륭한 모범을 말없이 가르쳐주는 전세대의 영화인들. 그들에 대한 추억은 잊을 수 없는 영화의 화폭들과 더불어 계속될 것입니다.